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와 증권사 레포트를 자료로 활용을 해보죠. 먼저 이번 분기 실적을 ROE 관점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수식을 완성을 해보죠. 먼저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72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1분기 말 자산 총액이 470조가 나옵니다. 지난 연말보다 이게 좀 늘었어요. 총자산 회전율을 구해보려면 연매출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주가도 같이 리뷰를 해야 되니까 2024년도 추정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304.5조의 매출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0조 내외에서 이번에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어요. 교보증권이 308조, IBK가 290조, SK증권이 301조, 그리고 하나증권이 310조니까요. 대략 300조 내외가 맞죠? 2022년 실적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입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갈 걸로 다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0조의 매출을 여기 나오는 470조로 나눠주면 470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300조의 매출이 나오니까 자산 회전율은 0.6회전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을 따져보면요. 지금 71조 원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6.6조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비율로 따져보면 9.2%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레버리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부채가 98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99조 정도 되네요. 자본이 371조니까 이게 0.27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의 ROE가 완성이 되는 거죠. 9.2%, 0.6회전, 그리고 1.3 레버리지를 각각 곱해보면, 모두 곱하는 거죠. 7.4%가 나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ROE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7%로 발표를 했죠. 예, 이거랑 일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 매출을 예측치가 아니고 지난 4분기 매출 실적치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도 마지막 분기랑 지금 비슷한 수준인 거고 YOY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월부터 3월이 2분기니까 다른 회사의 1분기랑 시점이 똑같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좋죠. 마진율이 약 31%에 총자산 회전율이 1.1, 레버리지가 4.5예요. 이 레버리지가 너무 높은 것만 빼고는 여전히 좋습니다. 애플을 빼고 다른 회사의 레버리지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1.3, 1.6, 1.7, 1.9. 다 이래서 2배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전통적인 상식이죠. 4.5는 이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이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을 지금 비교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6회전이 나오고 TSMC가 0.4, 인텔은
0.3이 나와요. 하이닉스가 0.8이 나오죠. 1에 근접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빼면 모두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심지어 인텔은 이 속도도 느린데 역마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가가 오를 리가 없고요. 이 전망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1.8나노 먼저 하겠다고 발표는 해놨는데 시장 반응이 썩 좋지 않죠. 미덥지 않은 거예요. 지금 3나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8나노 이러고 있는 거죠. TSMC도 회전율이 너무 낮습니다. TSMC 사업 보고서를 언제 같이 리뷰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친구들 연매출이 100조에 근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되고 있는 유형자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130조 정도 돼요. 유형자산만요. 그러면 1달러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늘 1.3달러의 설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파운드리가 진짜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살짝 의심이 좀 듭니다. TSMC는 애플보다 월등히 높은 마진율, 거의 40%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4.6%에 해당하는 높은 ROE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독점의 이윤을 가져가면서 이 설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TSMC가 독점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이분을 하거나 혹은 인텔과 3분을 하면서 이 파일을 나눠 먹는 순간 이 이익률, 마진율이 낮아지는 건 순간입니다. 3분을 하게 되면 그건 거의 완전 경제 시장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생산을 하려면 이 어쨌거나 진하게 들어가고 있는 설비 투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ROE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확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채널에서 삼성전자를 리뷰한 영상이 3개가 나왔고 최근에 번외편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에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을 따로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의 ROE가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거운 이유는 이 낮은 총자산 회전율,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비전 2030을 위해서 2019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투자 예산을 171조로 잡았어요. 원래는 133조였는데 177조로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거든요. 2021년도에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던 거죠. 이게 거의 연구하고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이에요. 캐펙스 지출로 볼 수 있죠. 근데 현재까지 지금 얼마를 투자했고, 그러면은 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벌써 2024년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얼마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두 개를 다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ROA나 ROE를 계산을 해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증권사들 레포트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이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리뷰를 했나, 분석을 했나, 이 파운드리 사업을 말이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의 대충 추정이 된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이 추정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대략 2024년도 LSA하고 파운드리 매출을 25조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증권사들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부 매출을 포함한 추정치라는 사실이에요.
삼성전자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한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업 부문 간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매출을 제거하고 고객한테 실제로 판 외부 매출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무도 추정치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어요. 이 증권사들도 이 숫자는 모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DX가 47조, DS가 23조, 그 다음에 SDC, 디스플레이죠. 이게 5조, 하만이 3.2조가 나옵니다. 기타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4개를 다 합치면 79조가 나와요. 근데 여기 합계는 72조로 나와 있죠. 그러면 8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8조는 도대체 어디 갔죠? 예. 자,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각 사업 군별 매출 및 영업이익은 조직 개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문별 매출은 부문간 내부 매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조그맣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 놨다는 거죠. 내부 매출을 포함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DX의 매출은 얼마냐? 모릅니다. DS 매출은 얼마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부 매출을 뺀, 자기네들끼리 사고판 매출을 뺀 그런 메모리 실적은 얼마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파운드리 실적은 얼마냐?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하는 글로벌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회사 주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에는 구멍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절반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171조 예산의 절반 90조 정도를 투자했고, 내부 매출을 뺀 외부 매출이 2조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인텔의 외부 매출이 1.2조 정도 되니까요. 인텔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자산 회전율이 0.02회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텔처럼 외부 매출에서 절반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정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안 했다고, 만약에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대략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7.4%의 ROE가 무려 10%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0.1% 정도 올라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1% 올리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을 뺀다는 가정만으로도 무려 3% 정도가 올라가니까 이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 이 정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증권사의 레포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네이버 리서치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증권사 레포트 7개를 다 훑어봤는데요. 이 ROE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레포트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99%의 레포트는 원래 이 실적, 손익계산서를 위주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이 총자산 회전율이나 레버리지는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특히 캐시플로우를 잘 안 봅니다. 오로지 손익계산서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레포트가 거의 99%다. 그런데 저희는 이전 영상 3편에서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리뷰를 했고,
추가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번외편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언급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커버가 됐다고 보고 손익계산서 위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7천 원 정도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460조 정도가 되었죠. 이건 보통주만 그렇고요. 우선주도 지금 시총이 한 50조 정도 합니다. 보통주하고 우선주 합치면 500조가 넘어요. 예, 그 정도 큰 숫자를 좀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격차에서 추격자로. 제목 참 잘 뽑았죠? 타이틀 기가 막히게 뽑았습니다. 예,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이런 타이틀이에요. 이승우 위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 속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추구하며 거의 모든 사업부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해왔다. 하지만 최근 성적표는 이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애플이나 TSMC 등 초일류 기업과는 비교가 무한할 정도다. 심지어 메모리에서는 5분기 연속으로 SK 하이닉스의 손익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 삼성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초격차 따위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젠 추격자로서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애플과 비교해서는 어지간한 기업들이 다 무한할 정도입니다.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플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랑 비교가 무한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S 부분, 그러니까 D램, 낸드, 파운드리, 시스템 LSI인가요? 다 합친 매출이랑 오로지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TSMC의 매출액이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TSMC의 마진율이 압도적인 것은 이미 리뷰를 해봤죠. 자, 나아가서 이제는 심지어 메모리에서도 5분기 연속으로 SK 하이닉스에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 레포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 납품을 시작하면서 그때 뒤진 줄 알았는데 이미 한참 전에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다행스럽게 메모리 업턴이 뒤바람이 되고 있다.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HBM은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요 문장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공장 짓고 다 좋은데요. 계약을 해서 단 한 개라도 납품을 해야 그제서야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과거와 다르게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좋으니까 일단 옴니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에 꾸역꾸역 진출했던 그 시절의 삼성전자가 차라리 더 믿음직스럽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깐 여기서 실적 발표 자료를 좀 볼까요? 어닝스콜에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나오고 애플은 팀 쿡이 나와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각 회사를 대표하는 리더가 나오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발표자로 누가 나와요? 이재용 씨는 찾아볼 수가 없죠. 심지어 이재용 씨는 여기 등기 임원 등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직위가 회장인 건데 회사 밖에서 이제 업무 먹는 건 볼 수 있어도 회사에서 실적 발표할 때 그리고 주주총회 할 때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171조를 날려먹어도 법적인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율도 따져보면은 삼성생명보험이 저희가 거버넌스 편에서 봤습니다마는 8.51%로 최대 주주고 이 회장은 1.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뜯어 고쳐야 밸류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리뷰를 좀 해보죠. 파운드리도 하반기부터는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텔도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 2027년에 돼서야 그제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실적 발표 안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를 안 하는데, 여기서 발표를 안 한다는 의미는 숫자로 안 한다는 의미예요. 보시면은 매출 개선은 지연되었으나 효율적인 펩 운영으로 적자폭이 1분기에 소폭 개선되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짧은 커멘트 정도는 합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하반기 돼서야 수주를 확대를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요거 메모리 업턴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실 정도고요. 다른 거는 살짝 의문이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건 굉장히 잘 썼고요. 라고 하는 감상평입니다.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입니다. 1분기 실적을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5분기 연속으로 하이닉스에 뒤지고 있다라고 한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1.9조 원으로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메모리는 얼마고 파운드리는 얼마인지 알아야 이 메모리 쪽을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할 텐데, 그걸 삼성전자가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메모리에서는 2.7조 원 이익이 났고, 파운드리에서는 0.8조 원 손실이 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봤더니 5분기 연속으로 지금 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올해 흑자로 돌아선 SK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절대 규모가 뒤처진다. 5분기 연속. 이제 메모리 챔피언 네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상이다. 임원들이 주 6일 근무든 뭐든 하긴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다. 예, 그렇죠? 예. 참, 네. 원래도 삼성전자 임원들은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정도 더 출근하는 게 거의 통상적이에요. 이 문화입니다, 문화. 원래 문화예요. 주 6일 근무해서 잘 될 것 같으면은 주당 100시간이라도 일하면 좋겠죠? 주주들은요. 예.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이 문화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지, 굳이 이런 거 언론에 흘리는 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메모리는 뭐가 좋아졌냐 보시면, 빅그로스가 D램이 마이너스 15%, 낸드가 마이너스 4%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빅그로스는 반도체 단위예요. 전력 회사도 화력 발전소가 원래 한 개 있었다고 쳐보면, 거기에 화력 발전소를 한 개 더 만들면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이 100%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력 발전소 한 개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한 개 더 만들었다고 해보면, 이거 과연 100% 성장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전소 단위를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고 와트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건데, 반도체도 그와 비슷하게 빗 그로스 혹은 비트 그로스죠. 비트의 그로스 성장률을 원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비트 단위로 본 성장률을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수요 공급을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시장은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메모리 시장은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비트 그로스, 즉 공급 비트 그로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 단위로 따진 공급의 성장은 감소를 했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ASP, 즉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죠.
많이 올랐네요. 20%, 30%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저도 이거 오르기 전에 DDR4하고 SSD하고 가격 오를 것 같아서 다 사놨습니다. 이 메모리는 진짜 시가예요. 가격이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그런 게 네이버 쇼핑만 찾아봐도 눈에 확 띕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재고자산 평가손 환입인데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잡아놨던 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익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랑 거래를 해갖고 이익이 발생한 거랑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여기서 문제는 메모리에서 발생한 이 이익의 대부분이 이 충당급 환입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실적 발표할 때 재고자산이 한 2조 정도 증가한 걸로 봐서 대부분 금액이 이 환입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사업보고서가 아직 다트에 공시가 안 돼갖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은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삼성전자는요, 뭐를 특별히 잘해갖고 지금 DS에 이익이 난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메모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주고 있죠. 이게 삼성이 준 건지 유진이 자체적으로 추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추정을 실제로 한 것 같죠. 디램은 한 자릿수 증가, 빗그로스가요. 그 다음에 낸드가 플랫이네요. 그러니까 Q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P는 수요가 좋으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상품은 Q가 올라가면, 그죠? 공급량이 올라가니까 P가 떨어지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반도체는 이 특성상 많이 팔리면서 가격도 올라가는 일시적인 때가 있어요. 수요 초과 상태인데 공급은 이 캐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수량 증가가 제한적이죠. 이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가 바로 쌓아놓고 있는 재고자산인 거예요. 재고자산. 그래서 반도체는 이 재고자산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레포트를 낸다면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더 분석을 해왔고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레포트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HBM을 팔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없던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무조건 Q는 올라가고요. 가격은 원래 기존 제품에 대해 훨씬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트 비중이 조금만 증가를 해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판매가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 비중이 2024년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3.4% 비중을 가져가면 매출 기준으로는 13.2%, 내년에는 비트 기준이 대략 한 2배 정도 오르면 매출 기준으로는 22.5%까지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일단 전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인텔하고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시즌2 13번의 번외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아무도 모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편이에요. DS만 보기는 좀 그렇고 해서 SDC도 내용을 잠깐 보면요. DX,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TV 사업부는 보지 않겠습니다.
DX가 DS보다 지금 현재 매출이 2배가 더 많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건 이 DX가 맞는데 주가 이 변동성과 상방을 지배하는 건 DS니까요. DS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SDC만 잠시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매출이 5.4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0.34조를 했네요. 지금 예상대로 부진했다. 상당히 안 좋았고 앞으로도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간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범인을 A사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애플이 틀림없습니다. 애플이겠죠.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서 작년 실적에 대한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매출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은 가사, 이게 제일 큰데 이게 애플이겠죠? 그러면은 얘네한테 나오는 매출액이 얼마냐? 16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DC 매출이 약 30조인데 절반 이상의 매출이 애플한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석도 혹은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의 고객에게 대다수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객사와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무 관계도 없다가 이 고객이 갑자기 공급사를 확 바꿔버려요. LG로 바꿔버리거나 중국한테 이제부터 한국에 안 살래 중국한테 살 거야. 그럼 이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혹은 이원화를 하거나 야 니네 16조 이 너무 많어 여기서 절반 정도는 LG한테 줄 거야 이렇게. 혹은 애플이 사업을 접어요. 공급사는 사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LG가 스마트폰 사업 접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이 날라갔습니다. 상장사들도 박살이 난 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향후 전망이에요.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전망을 이 지배하는 키워드는 아까 본 이 메모리 사이클의 업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보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지금 투자를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메모리에 대한 산업 분석 레포트를 별도로 보시고 업턴이 진짜 확실한 건지 그다음에 업턴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는 게 좋겠죠. 이 업턴이 된다고 해갖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업턴이 되면 실적은 반드시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질 수도 있어요. 혹은 횡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를 논할 때 아무 때나 던지면 말문을 막히게 하는 우리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참 이거 참 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이 실적과 주가는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따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기보다는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4년도에 지금 1분기는 실적이 나왔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4개를 합치면 올해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39.3조 정도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 약 40조 정도로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V자 상승을 이렇게 그려놨죠. 지금 다시 봐도 2023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메모리 가격이 시가라도 이렇게 한 번에 안 좋아질 수 있나요? 네, 이 원인은 저희가 이미 다 분석을 했죠. 이렇게 급등락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원가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비가 너무 큽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언급드린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당 금액이 투자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점유율을 TSMC로부터 일정 부분만 가져올 수 있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전 2030 업계 1위는 TSMC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라도 좀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갖고 점유율 30% 정도로 좀 바꿔서 현실적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표 두 개가 이제 나란히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하방을 X 사업이 받쳐주고 있고, 상방을 그리고 변동성을 DS가 지배한다고 말씀드린 이 근거가 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DS 중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분석이 좀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시스템 LSI 또는 파운드리의 영업이익률이 이 바닥을 기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그닥 도움도 안 되고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익성만 분석을 하니까 그렇고요. 80조, 예를 들어서 80조가 투자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으면 이건 정말 대박 문제인 겁니다. 대박 문제니까 진짜 쪽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에까지 더불어서 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쪽이 지금 삼성전자 전체의 ROA와 ROE를 말아먹고 있지 않나 라고 계속해서 이쪽이 의심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반도체 시총 상위 20개사의 포워드 퍼 비교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간 EPS 대비 현재 시가가 몇 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좋은 자료예요. 삼성전자는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15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SKH가 SK 하이닉스로 보여지는데 얘네가 9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언제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4월 30일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빼면은, 이거 빼면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낮잖아요. 퀄컴이 16배, 삼성전자보다 살짝 높은데 어쨌거나 제일 낮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리뷰를 했지만 DX가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DS가 등락을 반영하는 이런 형국이니까요. 간단히 계산해서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회사는 반도체가 2배가 좋아지면 정말 회사가 2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1.3배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끼리 비교를 해보면 다른 회사의 절반 정도밖에 밸류를 못 받는 게, 이게 밸류를 낮게 받는 게 아니고 더 현실적인 계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보다 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반도체에만 투자하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삼성전자 말고 이 ASML이나 TSMC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집니다. 자, 그나저나 이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낮네요. 자,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인텔이죠? 인텔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저 자료를 봐도 정말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키움증권
레포트에 나온 PBR 밴드예요. BPS 대비 주가, 즉 자본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최저 1.1배 수준이고 최고는 2.2배 수준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밴드 차트죠. 이런 차트를 보고 대략 PBR이 1.1배가 되면 저평가가 되었으니까 그때 주식을 사라 뭐 이런 가이드를 주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PBR 자체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PBR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처럼 주주 환원을 많이 안 해갖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죠. 자본총액에 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또 쓸만한 차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이렇게 생긴다고 판단을 해갖고 이 화살표를 쳐놓은 것 같죠? 키움증권 레포트를 보게 되면 이 차트는 있는데 이 차트에 대한 워딩은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차팅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PBR 밴드를 Y축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보정시켜 놓고 시가를 평준화시켜서 ROE랑 같이 비교를 했네요. 그죠? 원래 시가총액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PBR 밴드 자체를 여기서 평준화시켜 놓고 그 안에서 시가총액의 변동성을 절대값으로 해서 이 ROE랑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요. 이 주가와 ROE의 관계가 굉장히 잘 보여요. 이 주가의 움직임하고 파란 게 주가예요. 여기는 PBR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입니다. 예. 이 주가의 움직임하고 ROE의 움직임하고 같이 가죠. 같이 갑니다. 여기서 주가를 조금 앞으로 당기거나 이 ROE를 뒤로 좀 당기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분석할 때는 ROE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 주가는 선반영이 되니까 먼저 움직이죠. 그러니까 ROE를 미리 예측을 잘하면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ROE를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는 IBK 투자증권의 레포트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레포트는 이게 없어요. 이 자료가 없어서 보다 보니까 IBK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를 따로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키움이나 유진투자증권은 예전 레포트에서 그게 자세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유지니까 그거는 따로 언급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 내용을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손익계산서의 EPS나 펄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할 수도 있고 대차대조표의 BPS와 PBR을 가지고 이 적정 주가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IBK에서는 이 BPS와 PBR을 사용을 했네요. 일단 이 BPS 즉 주당 순자본은 2023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오타고요. 2024년 말 예측치를 사용을 했어요. IBK 자료입니다. 여기서 2024년은 예측치죠. 그러면은 여기 자본 쪽에서 지배주주 지분이 371조의 예측치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주식수가 몇 주냐 보시면은 67억 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371조에서 67억 주로 나눠주면 이게 BPS 즉 주당 순자산이 54,000원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이미 산출을 해주고 있죠. 54,642원 요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식 하시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아직 BPS와 PBR에 대한 개념이 알고 있긴 한데
살짝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지분이 371조예요. 그 이 지배주주에 대한 일단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시즌 1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지배주주 지분 371조 대비 적정 시가총액은 과연 몇 배로 형성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게 PBR이죠. PBR. 그러니까 이 PBR이 2배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IBK의 계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742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742조를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총수 우선주를 포함해서 67억 주로 나눠주면 이 주가가 10만 8천 원 정도, 주당으로는 10만 9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일 거다라고 한 게 앞에서 나온 이 계산법의 요지입니다. 요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 나온 이 2배 적정 PBR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 요것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즌 1에 18번부터 20번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거 보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100억의 투자가 필요해요. 100억. 근데 나는 이 투자에서 최소 10%의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이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냥 국채나 은행에 집어넣으면 현재 3.5%는 무조건 받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사업을 하니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행보다는 혹은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더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위험 프리미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 위험 프리미엄으로 1.8%를 계산을 한 거예요. 3.5% 플러스 1.8%가 할인율 5.3%가 나오는 거니까요. 시즌2 13번 영상에서 본 자료인데요. 저희는 이 프리미엄을 삼성전자 4.57%로 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8%로 바꿔서 계산을 했는데요. 네. IBK에서는 이거를 1.8%로 계산을 한 거니까요.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자 100억에서 최소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했는데 무위험 이자율이 3.5% 이렇게 계산한 위험 프리미엄을 한 6.5%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서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10억의 이익이 나옵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게 ROE의 개념 아닙니까? 10억에서 10%의 이익이 나오니까 이 10억의 투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억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이때 이 할인율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10%로 하게 되면 이 투자의 현재 가치는 100억이 나오는 거죠. 10억 나누기 0.1 두드려 보시면 100억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 사업의 투자 가치는 100억이 나오는 거니까
이 투자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100억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와야죠. 같은 방법으로 금액이 아니고 ROE 자체를 할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의 ROE를 10%의 이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돼서 1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적정 PBR 1이에요. 이거는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적정 PBR이 2가 나왔다 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나는 이 사업에서 10%의 이익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구 수익률이자 할인율인데 실제로 이 사업에서는 10%가 아니고 2배 20%의 수익률 RO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PBR이 2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구체화한 게 이 적정 PBR을 계산하는 공식인 거예요. 적정 PBR 공식은 기본적으로 ROE를 할인율에서 할인율로 나눠주는 게 근본적인 공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여기 나오는 성장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성장률을 할인율에서 빼줘요. 왜 빼주냐? 학자들이 개발한 공식이에요. 왜 빼주는지 몰라도 되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적정 PBR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PBR이 올라가려면 그 말은 즉 주가가 올라가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는 이론적인 근거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배하는 건 결과적으로 금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위험하지 않아야 돼요. 안전한 사업이 이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겠죠. 땅 파서 금을 캐는 사업이에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그 사업은 위험한 사업이니까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줘야 이 배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ROE로 대변되는 회사의 실적, 즉 수익률이 잘 나와줘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지금 막 공식을 써갖고 이렇게 적정 주가가 나오니까요. 대단하다. 이런 거 가지고 주가 예측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억측이에요, 억측. 주가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이론인데요. 그럼 여기서 할인율을 얼마로 썼냐? ROE는 어떤 거를 쓸 거냐? 이 다 선택이거든요. 예전에 애플 할 때도 할인율을 9% 썼는데 이 친구들 5.3%쓴 거는 이거는 너무 낮습니다. 할인율을 애플처럼만 해도 9%를 올려도 지금 ROE 얘네들이 쓴 게 9.7%니까 적정 PBR이 1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적정 주가는 바로 54,000원 예상 BPS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주가가 약 8만 원인데 지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쓰고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집니다. 이론은 이론대로 의미가 있는데 너무 요걸 맹신하시거나 과신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ROE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ROE도 지금 2024년 ROE를 썼으니까 딱 올해 예측 실적만 가지고 나는 삼전에 적정 주가를 산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장률을 1% 반영을 하긴 했지만 2025, 2026, 2027 이런 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그냥 1% 성장하는 걸로 퉁치겠다. 이런 정말 단순한 가정인 거예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에서 산정한 어떤 주가라는 거죠.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남들이 저증권사, 이증권사, 시증권사, 디증권사가 대략 10만 원 내외에서 예측을 하니까 요거를 10만 원이 나오도록 이 인풋이 되는 데이터들을 조정을 한 거예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할인율에서 좀 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레포트 해석을 하실 때 이런 거 좀 알고 보시는 거하고 모르는 전혀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애플의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PBR은 그러니까 ROE 나누기 할인율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여기서 주주의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학자들이 개발한 공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실무에서는 잘 안 써요. 회사 내부에서는 잘 안 쓰고 이 공식은요. 증권사에서만 많이 쓰는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애플을 이제 한번 해보면 애플의 ROE는 저희가 이제 초반에 리뷰를 해봤는데 2024년 가장 최근의 실적을 가지고 ROE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150%가 나오는 거죠. 요걸 그대로 갖다 쓰고요. 할인율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시즌 2 애플 편에서 찾아놓은 애플의 할인율을 그대로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업 가치를 구하느라고 WACC 8.9%를 썼는데요. 지금은 주식 가치를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주주의 할인율 여기 9.15%, 약 9.2%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9.2%라는 의미죠. 그러면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성장률은 지금 애플이 성장을 안 해요. 매출이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미 디테일하게 살펴봤지만 비전 프로는 잘 안 팔리고요. 향후 돌파구에 대한 키워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PBR에 대한 가정이 완성이 됐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16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BPS가 얼마인지 구글에서 찾아보면 4.8달러가 나오네요.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의 16배가 적정 주가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적정 주가는 79달러가 나와요. 현재 애플의 주가는 실제 얼마냐라고 보게 되면 183달러가 나와요. 고평가구나. 매도해야지. 혹은 주식이 없으면 이건 공매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맞죠. 아니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그럼 지금 바보라서 우리 79달러짜리 주식을 183달러에 사고 파는가?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적정하려고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성장률을 5% 정도로 집어넣으면 지금 주가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 적정 주가 배수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애플 주가를 분석하는 편에서 지금보다 매년 영구히 매출이나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2배 정도 더 상승을 한 요런 기대치를 반영한 게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방법론에 매칭을 시켜보면 앞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복리로 5%씩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봐도 사람들이 애플에게 계속적인 고성장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시작했지만 애플에서 마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애플이 매출 천조의 시대를 열게 될지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